이런 열악한 이용 촉진 기반에서 상거래 네트워크 구축을 이용한 것, 다시 말하면 전자화폐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상거래 네트워크 구축에서는 어떤 단체 그 속에서 수수료를 면제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누적 점수를 제공한다든지, 금리를 우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하고 신용카드하고 어떤 연계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왜? 잔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잔액을 업체나 전자화폐 발행회사가 가져간다면 상당한 그 혼란과 또 소비자들이 그렇게 전자화폐를 쉽사리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면서 잔액이 부족할 수도 있죠. 전자화폐에. 소비자가 거래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다시 충전해서 발생하는 그런 불편들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로 자동 연결을 하거나 또는 자동이체가 될수록 해야 된다. 이렇게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률 약관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위변조를 위해서 법률 약관의 개정. 범죄하고 어떤 분쟁, 서로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률안과 그 약관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전자화폐는요, 범용성과 익명성 때문에 범용성 여러 가지로 넓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익명성, 누가 쓰는지 어떤 수표를 쓸 때 우리가 뒤에 이설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익명성 때문에 부정 사용으로 심각한 어떤 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썼는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법률로 마련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사항으로서는 전자화폐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위조와 변조를 하였을 때 감지해서 복구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자화폐 이용 약관에서 약관 명시에서 개정, 사업자들의 신원 정보가 확실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중단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안, 분쟁 해결, 사업자의 의무, 이용자의 의무, 가맹자 차별 금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요건을 포함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자가 도산했을 때 그 지급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전자화폐를 발급하고 충전한 어느 정도까지 한도를 줄 것인가 같은 요건들을 포함을 해서 이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자화폐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기는 쉬울 것 같은데 실제적인 뒤로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성 확보. 아까 여기서 거꾸로 보면요, 잔액 환불에 대한 미흡이 있는데 여기서 시장성 확보가 미약하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시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럼 시장성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시장성 확보는, 전자화폐의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전자화폐 사업자, 그 다음에 그 사업자고 그 가맹점,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적절한 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자화폐 사업자에게 제공할 그런 유인으로서
복권 추첨제라든지 또는 소득공제, 또 단말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면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쓰는 단말기 그거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돈 주고 사나요? 아닙니다. 음식점이든 뭐든지 그걸 무상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그 단말기를 무상으로 전국에 다 배포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투자에 어떤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높은 투자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자화폐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자, 가맹점, 소비자에게 적절한 당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근이라고 한다는 것은 복권 추첨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을 공제해 준다든지 세금적으로요. 단말기는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고 어떤 그 전자화폐를 썼을 때 이용 수수료 인하 등과 같은 그 활성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자화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미국 뉴욕에서 그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자화폐 실험에 그 실패를 했습니다. 전자화폐를 발행했는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 요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가맹점 확보가 부실했습니다. 그 가맹점을 확보할 수가 없었죠. 예를 들어서 이러죠. 가맹점이 확보하면 확보될수록 뭐예요? 단말기를 무상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많은 투자력이 있는 과연 그 회사가 어디 있겠느냐, 그 정도의 돈을. 그래서 실패 요인으로서는 가맹점의 확보 부진, 그다음에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와 이쪽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가 서로 호환이 안 돼요. 이쪽에서 썼을 때하고 이쪽에서 썼을 때 언제든지 같은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단말기 간의 호환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사전 준비가 좀 미약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제 신용카드하고 수표를 미국 사람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금보다는 미국에는 여행자 수표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쓴 만큼만 적어서 결제하고 하는 그러한 그 신용카드와 그런 것들이 선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단말기 간의 호환성이라든지 가맹점의 확보 부진 등으로 인해서 맨하탄에서는 전자화폐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반면에 이제 그 유럽이나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 하는 그 전자화폐는 그 성공을 했습니다. 그 가맹점 왜 성공 요인이라고 본다면 가맹점들의 호응도하고 그 교통카드의 그 기능 연계가 전자화폐의 편리성에 대한 홍보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좀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성 확보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들 첫 번째 트라이앵글이죠. 세 가지죠. 전자화폐 사업자, 그다음에 가맹점, 소비자. 이 세 가지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각각의 윈윈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만 원사이드하게 치우친다면 미국 맨하탄에서 했던 그 전자화폐처럼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이제 유럽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전자화폐에 대한 그 호응도가 좋았던 것은 가맹점들이 우선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카드의 그 기능 연계가 전자화폐 편리성에서 같이 이렇게 합연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요거 칠판 정리하고 좀 지우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칠판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진도상 제7장 전자상거래 보안 여기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시간을 한 5분 내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먼저 기말시험을 먼저 보게 될지 아니면 이 보강 주간에 요 강의를 먼저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험은 이미 출제가 돼 있고 오늘 요번 보강에 대한 요기까지는 저희가 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고 장애물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결제 시스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보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의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앞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미봉책들이 많습니다.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또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든지 어떤 사업자가 갑자기 도산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없게 된다든지 아니면 가맹점들이 그것을 취급을 안 한다든지 하면 어떤 범위성들이 좀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국 맨하탄에 대한 실패 그렇죠. 반면에 유럽과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전자화폐가 활성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보안의 개요다 이렇게 이제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정보화 사회는 정보의 생성, 저장 또는 정보의 처리, 정보의 가공, 정보의 또 운반 이러한 검색 기능이 상호 연결된 다양한 통신망 환경에서 또 다양한 형태의 정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사회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보안의 개요는 우리가 정보 보호의 기본 목표로 쓰지 않고 얘기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시면서 같이 제목들을 보시죠. 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 사항은 처리 대상인 정보 속성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지만 크게 기밀성이라든지 무결성, 가용성의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의 기본 목표로서는 안 쓸 수가 없는데 참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기밀성, 그다음에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기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결성, 그다음에 가용성, 그다음에 가용성 이렇게 이제 들 수가 있는데 기밀성, 세큐리시라고 이제 어떤 단어적인 얘기로 한다면 세큐리시 어떤 기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의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런 원칙이 서야 되는데 정보는 소유자의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인가되지 않는 정보의 공개는 반드시 금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밀 자료는 비밀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인가된 자에 의해서만 접근성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기밀성을 가지고 있고요.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티그리티라고 합니다. 인티그리티 이렇게 하면 무결성, 비인가된,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는 자에 의한 정보의 변경, 삭제, 생성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정보의 또 정확성이라든지 완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즉 정보는 항상 정확성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고요. 인가받은 방법에 의해서만 변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인가된 자에 의한 정보의 변경, 삭제 이런 지금은 이제 보안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보안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어떤 허락되지 않는 non-authority 비인가된 자에 의한 정보의 변경이나 삭제, 생성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된다. 그래서 무결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용성인데요. 가용성은
정보 시스템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작동돼야 되죠. 그다음에 또 정당한 방법으로 권한이 주어진 그런 사용자에게 정보 시스템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용성은 그게 가용성입니다. 다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권한이 주어진 사람한테는 무조건 그게 가동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 어서리티, 내가 권위를 받은 그 사람은 그 정보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용자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내가 사용하고자 하고 있는 그때 적시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없다면 그 정보는 이미 죽은 정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유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는 정보의 소유를 잃게 되거나 또는 정보 자체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용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권한이 주어진 자에게 정확하게 그 정보를 열람하고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약간 진도가 조금 한 몇 회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정보 시스템의 취약성 및 위험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의문이나 또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볼 수 없어서 더욱 안타까웠고 2학기 때는 여러분들과 같이 대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시책도 잘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셔서 무탈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2학기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